실리콘밸리 은행 이제 파산 사태가 나면서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라 보는 겁니다. 이제 연착륙 정도로 가면 된다. 이제 이러면서 금리 동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베이비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 봐요. 이번 주말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 터졌더라고요. 큰 사건 났죠. 실리콘밸리 은행 이제 파산 사태가 나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따라서 미국 경제의 방향이 바뀌어요. 10일 파산을 선언했고 자산 규모로는 미국에서 16번째 큰 은행이고 미국 역사상 2번째로 큰 규모의 은행 파산이라고 하는데 일단 정확한 상황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은행은 기본 스타일의 은행은 아니에요. 원래는 예전에 산호세에서 부동산업을 위주로 대출을 해주는 이제 은행이었는데 뭐 닷컴 버블 터지고 이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별로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때 기업들 위주로 좀 투자를 해주면서 이제 큰 은행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주로 스타트업들을 관련해서 대출을 많이 해줬고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시 여기에 돈을 예치해주는 형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조금 스타트업에 특화된 은행, 약간 기업은행, 산업은행보다 조금 더 특화된 형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름도 실리콘밸리 은행. 이름도 멋있잖아요. 또 이 은행이 ESG를 되게 많이 또 강조해서 대출을 해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재무제표를 보고 대출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친환경에 얼마나 열심히 공을 들이시나요? 여기는 이제 SG, 사회적으로 해서 얼마나 헌신하는 건가요? 여성 임원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뭐 아니면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런 ESG로 평가를 해서 대출을 많이 해줬었어요. 애초에 또 스타트업들이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나중에 이제 한 방을 치는 형태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나 자금 조달 가지고 대출받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엄청난 유동성이 스타트업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스타트업들이 그때 엄청나게 커지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이제 이 은행에다 예치를 하면서 이 은행의 자산 규모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아까 16위까지 올라간 겁니다. 아마 그 전에 78위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제 불어났는데 항상 이제 뭐냐면 중소기업이었다가 순식간에 대기업이 되고 나면은 그 기업 운영 시스템에 이제 좀 구멍이 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미국 채권 같은 경우도 그때 2020년으로 치면은 미국 10년채 물 금리 가격이 140 정도라 봤을 때 지금이 118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럼 그때 채권 가격이 지금 보면은 금리로 인해서 20%의 손실이 났어요. 보통은 이 금리에 대해서 해지를 걸어 놓습니다. 10년물 금리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채권으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금리의 변동이 있어도 거의 뭐 큰 변동 없이 가져갈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것도 안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해버린 거죠. 나중에 거기서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돈을 누가 찾으러 오냐. 은행에 어차피 지급 준비율을 해서 우리나라는 7% 정도를 잡고 있는데 뭐 고객들이 돈 찾으러 올 일이 뭐가 있을까? 근데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스타트업들로 유동성이 안 들어와요. 스타트업은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돈을 벌어서 직원들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투자를 받아서 시리즈 A를 받아가지고 이제 또 직원들 월급 주고 시리즈 A, B, C 있잖아요. 계속 키워나가서 시리즈 B 받고 C 받는 걸로 직원들 월급을 주는 형태다 보니까 지금 유동성이 마르니까 시리즈 B, C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대출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을 까먹기 시작하겠죠? 이제 그러니까 계속 돈을 아웃풋 찾아 나가는 고객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고객들이 돈을 많이 찾아 나가니까 이거 뭘 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줄 수 있는 현금이 없네? 그러면서 채권을 팔아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 채권이 박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박살난 채권으로 주려다 보니까 자본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걸 인식을 한 거죠. 그럼 이거를 이제 참다가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실은 우리 유상증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채권을 좀 어느 정도 매도 가능한 채권을 팔았는데 8.5%의 손실이 났다 이거예요. 200 몇억 달러를 팔았더니 18억 달러의 손실이 났다. 그래서 충격 먹은 거죠. 뭐야? 미국 채를 파는데 왜 손실이 나? 너희 해지도 안 걸었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15% 비율 정도 주식 총수에서 유상증자를 또 하겠다 발표낸 거예요.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죠. 여기 문제 생겼구나. 그러면서 쫙 박살이 났는데 그 한 2주 전쯤에 워렌 버핏이 TSMC를 전량 매도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주주서한이 한번 나왔었어요. 한 일주일 됐나 보네요. 거기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 회계 부정을 저지르는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근데 이게 불법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본인들의 실적을 계속 좋게 만들기 위해서 살짝 회계적인 워싱을 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 같다. 너무 역하다. 버핏의 주주서한에 역하다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비난을 했던 기업들이 있었고 그날 보니까 TSMC를 팔았던 것도 있지만 지방은행들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이런 오퍼링 공시를 내면서 드러난 거죠. 이게 뭐냐면 채권을 내가 샀을 때 가격이 있을 거예요. 100억치 샀는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이 20% 하락했다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분기마다 보고를 할 때
채권 보유 자산이 이만큼 시세만큼 떨어졌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계상 분류를 어디에다 넣느냐에 따라서 시세로 보고하는 방법이 있고 매입 가격으로 보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입 가격에 나는 100억 주고 샀으니까 이거 100억짜리 채권이다. 어차피 만기까지 들고 가면은 100억의 이자가 나오는 거니까 이건 100억이 맞다. 뭐 회계상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당장 내가 지금 여기서 던지면은 20%의 손실이 난다라는 거를 말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회계상 불법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걸려버린 거죠, 이번에.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사건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되게 빨랐어요, 손이. 한 14시간 만에 파산 처리가 됐거든요. 왜 그렇게 급하게 결정된 거죠? 보통 미국 역사상 이렇게 네. 빠르게 조치가 나왔을 때는 이거는 그냥 저만의 생각이지만 각본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벌써 본인이 사방에다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여러 군데다가 이제 뭐 연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쪽 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날 때로 다 났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 워렌 버핏의 주주서한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는 버핏한테도 손을 빌리려 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버핏이 와, 실리콘밸리 은행이 저 지경이었어. 와, 상태 완전 메롱이네. 우리 있는 거 다 팔자. 이러면서 오히려 버핏이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미 벌써 미국 재무부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고 제가 유상증자에 성공하거나 뭐 아니면 어딘가 팔리거나 뭐가 되면 내버려 둘라 했는데 아, 결국 저 사태가 났구나. 그러면서 금요일 날 갑자기 11시 반에 주식시장이 시작되는데 10시 반에 거래 정지를 시켜버려요, 주식을. 그리고 나서는 뭐 어떤 큰 뉴스가 있을 것 같아서 정지시켰다라고 한 다음에 그날 미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후에 파산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미 벌써 그 정해진 수순이었다라는 거죠. 너 시간 안에 이거 해결 못하면 파산 처리할 거야. 거의 그 급이었다라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주말 내내 뭐 이제 인수자를 찾겠다, 뭐 하겠다,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가 결국은 이제 예금자는 다 보호해주기로 했다. 우리를 치면 예금자 보호법만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보호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예금자 보호법이 5천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예금은 다 보호해주겠다. 미국에서는 이제 25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억 원 정도까지 보호가 되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들이 아니라 기업들이에요. 기업들한테 3억만 보호해줄게 하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럼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이 다 쓸려나갑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랑 이제 연주해서 다 보호해줄게. 근데 그 3억 넘는 고객 비율이 94%예요. 다 보호해줄게. 이게 오늘 나온 거예요. 지금 저희 만나기 지금 2시간 전쯤에. 2시간 전에. 네. 그러면서 야, 미국이 다시 이제 뭐를 해줘 들어갔다. 은행이 잘못한 거를 나라에서 보호해주기 시작했다. 이게 지금 어떤 사태냐?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원래는 인수자가 PNC 은행이라고도 비슷한 사이즈의 은행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가 이번에 좀 인수 의향을 냈었다가 서로 협상이 잘못됐는지 깨졌어요. 과거 리만 때의 경험이 떠오르는 거죠. AIG 망했을 때랑 베어 시스턴즈 망했을 때랑 그때도 인수자랑 협상을 뭐 하다가 매각을 그때 베어 시스턴즈는 2008년 3월에 사건이 터지고 나서 JP 모건에 팔렸거든요. 그런 사례가 될 거냐 했는데 협상이 잘 안 됐고 AIG 같은 경우는 그냥 나라 돈으로 살려버렸어요. 그 나라 돈으로 살린다는 거는 자본을 투입시켜줘서 정상화를 만들고 다시 되판다는 얘기인데 미국 재무부 비율이 94%까지 갔습니다. 엄청난 돈을 때려 박았다는 거죠, 거기다가. 예, 그렇게 살려는 케이스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최근에 몇 시간 전이었죠? 오늘 새벽에 실패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결국은 뭐 어떻게 되는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구제금융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냥 완전히 그냥 청산시켜버릴 건지, 매각을 할 건지, 요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이 사건은 미국 증시에 어떤 영향과 또 한국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뭐 주말에 사실 저는 뭐 뉴스 같은 거 보니까 특히 댓글 같은 거 보니까 이제 한국 증시 난리 났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한국 증시는 조금 뭐 그만큼의 이슈만큼의 폭락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뱅크런이 터지는 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너무 빠르게 조치를 했어요. 이렇게 빨리 조치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보통은 흐지부지 의사결정도 주말이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결정을 해요? 근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빠바박 하면서 파산? 다 매수자, 인수자 하루 만에 찾아요. 협상을 해요. 자, 협상 실패했어. 청산, 예금자 다 살려. 이 정도면은 거의 뭐 그 매뉴얼대로 했다라 봐야 되는데 이 정도라는 거는 이 재무부가 어떻게 나올지를 이제 우리가 좀 보고 나서 투자에 반응을 했다라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재무부가 지금 상황에서는 뱅크런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 연준도 지금 뱅크런 사태를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다라 보는 거예요. 네. 예금자 보호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밖에 사람들까지 다 보호를 해줬다. 네. 만약에 보호 안 해줬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뱅크런이 터지는 거죠. 우리 은행에 내가 지금 3억 이상 들어간 거 다 빼야 되겠네. 다른 은행에 있는 분들도 네. 불안해지겠죠. 그러면 요동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지느니 문제를 딱 잘라버리면. 예, 확실히 여기서 내가 지금 만약에 실패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불이 번진다. 이거를 확실하게 보호해주자 그러면서 예금자를 다 보호해준 거죠. 그럼 이 상황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미국에서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라 보는 겁니다. 옛날부터 뭐 캐시오드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금리를 맨날 올려야 된다라는 블라드라던가 메스터 총재도 있었지만 반대편에서는 절대 금리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주장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실리콘밸리 쪽이라던가 실제로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왜냐? 못 견뎌요. 이번에 은행이 터진 이유도 미국 재무부 옐런 장관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몇 시간 전에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실리콘밸리 잘못이 아니다. 시스템 잘못이 아니라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거는 이 은행의 잘못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났었어요. 정말요? 예, 그러니까 연준한테 던진 거죠. 그럼 자, 이 상태에서 뱅크런이 더 터집니다. 네, 연준 앞으로 어떻게 되게 곤란할 것 같은데. 돌 던진 거죠. 이제 공을 자, 이 책임은 다 너의 것이야. 이러면 연준 입장에서 그래도 이번 3월 다음 주에 금리 또 올릴 건데 그러니까요. 금리 인상을 계속 하면 할수록 더 터져 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완전 연준이 모든 책임을 떠안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이 속도대로 금리를 올리면 네네. 이제 모든 책임을. 다 덮어쓰게 생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할 거냐 봤더니 다 보호해주겠다. 예금자 다 보호해주겠다. 그러면서 연준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구나. 네. 미국 재무부도 깨달았구나. 네. 그러면 이제 금리 못 올리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오히려 재물이 된 게 아니냐. 그럼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건 기본적인 은행이 아니라 좀 독특한 은행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방은행이라던가 일반적인 뭐 미국 4대 메이저 은행으로 여파가 전달되기에는 꼬리 자르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거 하나 터지는 걸 보여주면서 일종의 금리 인상을 좀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 재무부가 어떻게 보면 짜여진 각본이 아닐까. 네. 그래서 14시간 만에 처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봤고, 두 번째는 네. 미국 부채 협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앞으로 큰 화두가 될 건데 네. 부채 협상이라는 거는 결국은 적자분을 더 늘리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돈을 더 풀자인데 근데 그동안 지금 금리를 인상해야 되고 긴축의 시대에서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 공화당에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랬는데 이 실리콘밸리 사건이 터지면서 봐라. 다 죽게 생기지 않았냐. 그렇죠, 그렇죠. 부채 한도 협상 민주당이 말하는 대로 하자. 힘을 얻게 됐어요. 그렇죠. 사건이 터져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우연인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 재물로 인해서 갑자기 경제의 흐름이 확 바뀌어 버리는 거죠. 자, 지금 한국 증시 보니까 코스피가 2,403, 뭐 0.3% 지금 장중에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785, 0.36% 떨어지고 있는 거의 사실상 영향이 별로 없다. 오늘 9시에는 코스닥이 마이너스 2.5 있었습니다. 그렇죠. 처음 시작할 때 좀 떨어졌었는데 네. 지금 안정을 찾은 이유는 뭐라 생각하시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 사건은 증시만 봤을 때는 별 영향이 없이 끝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요? 우선 뱅크런이라는 거는 네. 조치에 따라서 막을 수 있는 영역이에요. 아무리 튼튼한 은행이라 하더라도 뭐 JP 모건이라 하더라도 네. 순식간에 예금을 맡겼던 사람들이 동시에 돈을 빼버리면 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은행이랑 그렇죠. 구조라는 것 자체가 고객들이 언제 찾아갈지 모르는 돈들을 모아서 이제 뭐 30년 대출, 10년 대출 해주는 사람들인데 네. 그러면 단기로 돈을 빌려서 장기로 대출해 주니까 이 사람들이 뱅크런만 터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이자 마진을 먹는 게 은행의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뱅크런이라는 거는 쥐약이 되는 거죠. 근데 뱅크런만 안 터지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했던 대로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은행들이 보관한 채권 가격이 박살이 났고 여러분들의 돈을 돌려주지 못했던 거다. 그러면 금리를 안 올리면 되지 않느냐가 되는 거겠죠. 그럼 금리를 안 올리면 뱅크런이 터질 일이 없다가 되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그럼 연준이 이번에 다음 주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0.5까지 생각했는데 네. 지금 이제 0.25로 패드워치가 80 몇 프로까지 내려왔더라고요. 하루 만에. 아마 한 며칠 지나면 금리 동결 얘기까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끝이다. 지금 0.5를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죠. 0.25냐 동결이냐인데 네. 이제 지금 뭐 최근에 나온 미국 뉴스에서 이것까지 있었어요. 금리 인하 언제 할 거냐. 지금 은행 봐라. 네. 큰일 났다.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네. 자 채권 금리가 더 떨어져요. 그럼 채권 가격이 회복이 됩니다. 네. 그러면 미국 전역에 뱅크런이 터질 일이 없어져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시장이 다시 안정이 되겠죠. 네. 그럼 물가가 잡혀가냐 안 잡혀가냐인데
CPI랑 근원 CPI를 보시면 CPI는 빨리 잡혀요. 근원 CPI가 안 잡혔어요. 그렇죠. 아마 3월 말고 4월달 CPI에서는 CPI가 근원 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식품이랑 에너지 가격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안 떨어졌던 거는 뭐 부동산이라든가 임금이라 이런 건데 그거는 경제 위기가 오면은 떨어집니다. 결국은 경착륙이든 뭐든 뱅크런 같은 게 터지면 당연히 근원도 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가는 어느 정도 해결된 거 아니냐.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정말 그 경착륙을 막아야 된다. 이제 연착륙 정도로 가면 된다. 이제 이러면서 금리 동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소장님은 3월에 금리 인상은 그래도 베이비 스텝 0.25 정도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베이비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 봐요. 그러면 지금이 4.75면은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그럼 이제 5죠. 네,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그런 뉘앙스를 펼치겠죠. 그리고 지켜만 보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거고 오히려 동결까지 나오면 나올 수도 있다라 보는데 시장에서 그거를 안 좋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동결을 하냐. 얼마나 심각한 거냐. 근데 이렇게 의심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0.25를 하고 이제 마지막이다라는 뉘앙스를 펼치던가 아니면 동결을 하지만 상황 봐서 괜찮으면 다음 달에 다시 금리 인상 다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어중뛴 형태의 해결책을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미국 금리 인상이 이제 뭐 베이비 스텝 한 번 정도 더 하고 거기서 동결한다고 해도 과거보다 굉장히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지금 미국에서 지금 16번째 큰 그 역대 2번째 큰 파산이니까 다음에 지금 꼬리 자르기 했지만 지금 다른 데서도 뭔가 터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 터졌죠. 뭐 좀 작은 은행이긴 하지만 또 하나 영업 정지 사태가 터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 계속 전파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막 막아주는 거죠. 여기서 무너지면 실리콘밸리 은행에서 무너지면 이제 이게 이 전염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완전히 격리 조치를 하는 거예요. 다 보호해줄게.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나오지도 않게. 그래서 아마 바이든이 금요일 날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CPI 좋다.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이 할 말인가 저게? 아니 왜냐면 CPI는 발표하면 안 되는 자료예요. 근데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나와야 될 자료를 CPI 좋습니다 여러분 말한다는 것 이미 자체가 받았다는 건가요? 얼마나 후달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 무서움이 공포로 느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조치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의 은행들은 괜찮은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 걱정도 하겠죠. 한국도 뱅크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지방은행 위험하다는 얘기도 조금씩 들려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올리기 쉽지 않았던 구조였는데 우리나라는 지난번에 동결했잖아요. 부동산에 엮인 것들이 많아서 부동산 눈치를 좀 보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봤을 때 금리를 어느 정도 환율을 보면서 좀 조절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창용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굳이 뭐 더 올릴 필요 있어? 이런 식으로. 환율 그럼 더 치솟지 않겠냐? 아니 뭐 그럴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동결을 하면서 이상하다. 다 의외의 반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환율이 오늘 다 뚝 떨어졌어요. 이제 1,300원 아마 지금 말하는 와중에 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303원인가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환율은 잡혔고. 그리고 미국도 아까 말한 대로 기준금리 인상 엄청 많이 할 줄 알았는데. 1,301원이네요. 오늘 마이너스 1.6% 떨어졌네요. 그리고 이제 금리도 미국도 동결하면 0.25에서 멈출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금리를 안 올린 게 훨씬 더 잘한 일이 된 거죠. 이걸 예상하고 한 건지 아니면은 뭐 그냥 어떻게 걸린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한국은 잘 조치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상이란 멘트 해주셔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스타트업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말 많이 들었고 실제로 뭐 스타트업 관련된 회사들이 상장을 철수하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왜 그때 스타트업 전문은행들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멘트들은 별로 없었을까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게 스타트업 사업 구조를 보면서 이거는 뭐 정말 혀를 내두르는 사업 구조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캐시를 버는 게 아니라 우선은 뭐 내가 성공하면 이 시장을 다 먹으면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돈을 막 대줘야 된다. 가족자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손정희 회장식 그 쿠팡 전략처럼 태우고 이겨라. 그러면은 위너 텍스 올이다. 이 전략을 썼었던 건데 그런 모델링이 코로나 때 많이 나왔어요.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뭐 쿠팡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면서 많이 나왔죠.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니까 확신을 걸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쿠팡만 성공한 거지 그 옆에 경쟁자들은 다 죽으면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 입장에서는 이게 성공 확률이 높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매력적인 건 아닌데 내가 쿠팡이 될 거다. 내가 투자한 게 될 거다라는 생각인 거죠. 나는 다르다. 그런 관점에 좀 잘못된 것들이 있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근데 뭐 이번 이제 SVB 사건으로 국민연금도 손해를 본 게 있다면서요? 아무래도 그 회사가 아무래도 은행이잖아요. S&P 500 구조에 보면은 은행이 상당수 들어가게 돼 있는데
거기에 시총도 아까 높다 했잖아요. 자산 수익 네네. 높고 하니까 S&P 500에 들어가서 그냥 들어간 거예요, 자동으로. 그게 S&P 500 순위에 470 몇인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는 당연히 S&P 500에 투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없죠. 예, 거기에 들어갔었던 건데 2021년 말 자료를 보니까 3,624억 정도가 있었었고 네. 그 사이에 조금 팔았어요. 22년에 조금 팔아가지고 그때 주가도 떨어지고 조금 판 것도 있어서 2020년 말 기준에서 지금으로 보면 한 300억 정도 이런 걸로 한 반 이런 걸로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서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팔았느냐에 따라 좀 손실 금액이 달라지긴 하겠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쩔 수 없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럴 줄 몰랐던 거죠. 그 금액은 3,200억 정도 손실 추정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2021년에 안 팔고 쭉 갔었다라 그러면 그 정도였던 거고 최대 추산액은 그 정도고 네네. 22년 말 보유 수량을 보니까 22년 중간 어디쯤에서 팔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손실액이 적을 거라 보고 있어요. 예.